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밸류링크의 남영수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저 역시도 이렇게 떨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간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물류산업 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다음에 또한 이것 자체가 연결과 협업을 넘어서 이제 상생의 방향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간 안에, 식사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치즈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생쥐 두 마리가 치즈를 발견을 해가지고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 치즈가 다 없어지고 나가지고 현실을 자각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아마 좀 오래됐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류산업 역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의 그런 딜레이들, 그 다음에 중국 항만에서의 그런 포트 클로즈들이 발생을 하고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사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운임 폭등까지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외적으로 오프라인 쪽으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지난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오늘은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것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1등입니다. 물류산업에서 DH를 넘어선 게 아마존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징둥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보면 쿠팡과 같은 회사가 유통회사냐 물류회사냐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류 쪽으로 보면 물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기업들 중에서 이자물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삼성 SDS나 판토스라든지 글로비스 이런 역시도 물류산업으로 진출하면서 굉장히 큰 위치를 탑 레벨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해운 회사들까지 물류산업을 들어오고 있죠. 2021년도 SCM 페어에서 머스크가 참여를 했습니다. 선사 중에서 유일하게 머스크만 참석을 했는데 머스크의 서비스가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머스크 스팟, 머스크 플로우, 트레이드 렌즈, 에어, LCL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해운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아요. 머스크인데도 해운 서비스를 소개하지 않고 나머지 서비스들이 통합 물류 아니면 디지털 물류와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머스크 자체, 옌센 박사가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정도의 물량을 드라이브를 했냐면 약 25%의 물량을 온라인에서 거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700만 티입니다. 작년 HM이 400만 티를 토탈 핸들링 볼륨이 400만 티인데 머스크가 벌써 700만 티를 온라인에서 했고 하팡로이드 15%니까 약 200만 티 정도를 온라인에서 부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머스크의 디지털 포워딩 자회사인 투일 자체가 무역협회랑 함께 중소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변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ADL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30년이니까 8년 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현업에 계신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8년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포워딩이나 3PL 업체가 25% 점유한 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퍼센테이지가 1%밖에 남지 않고 자산형, 에셋베이스드, 그러니까 선사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항공기업들 중심의 그런 변화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변화를 가져갈 거냐라는 그 포션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만 있지 모든 것에서 포워더와 3PL 업체는 1% 정도밖에 남지 않을 거다. 포션 자체가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디지털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과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하나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혹시나 이해를 하신 분들이면은 지금 이커머스가 왜 물류산업에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그러니까 유통 중심의 물류 쪽에서는 제조기업이 수입을 해서 유통기업의 디스트리뷰션 센터까지 입고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얘기한 도어 서비스였습니다. 도어 투 도어가 DC까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유통기업이 그 화물을 받아서 자기의 유통기업의 내부 물류망을 통해서 스토어로 갖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직접 스토어를 가서 하는 라스트 마일 자체는 직접 처리를 했던 것들이 전통적인 유통물류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커머스가 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입고하는 포지션이 풀필먼트 센터라는 곳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을 직접 풀필먼트 센터에서 라스트 마일을 국내도 보내주지만 해외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우리나라는 7%밖에 안 되지만 글로벌리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레이쇼가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다시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이 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돈 내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제조기업, 유통기업이 물류의 화주기업이었는데 이 밑으로 이커머스가 되면서 누가 화주기업이 됐냐면 셀러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아니면 셀러 기업이 엔드-투-엔드에 모든 돈을 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로 가면 국제운송과 풀필먼트를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포워딩 업체가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구간 통합관리라는 것 자체에서 불이익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 자체가 비즈니스적으로 창고 중심으로 보면 웨어하우스에서 디스플레이 센터, 그 다음에 풀필먼트, 지금 이제 도시명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MFC,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변화가 됐고요. 밑에 보시면 더 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변화인데요. 기존의 국제운송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ULD 하나, 팔레트 하나 단위로 관리를 했던 것 자체가 지금은 상품 단위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풀필먼트에 입고되면서부터는 상품의 재고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서 들어온 게 이 예를 들면 2만 개의 건으로 해가지고 브레이크 돼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송 주체가 나눠지다 보니까 결국은 데이터의 디스크리퍼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수입이 되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보통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것들의 90% 이상이 수입품입니다. 국내 생산분은 10%밖에 안 되죠. 아마존도 90% 정도가 외국에서 수입품인데 수입돼서 들어오는 것의 데이터와 본인들이 풀필먼트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자체가 저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끊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그다음에 매뉴얼 중심에서의 것들이 디지털로의 전환대체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들 마켓에서 거의 다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기술들을 넘어드는 플랫폼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중간에 지금 프린트되어 있는 거하고 이게 올라가 있는 게 자료가 올드되어 있는 자료 같은데 제가 잘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물류산업 내에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 자체는 뭐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서는 글로벌리 각 국가마다 몇 개씩의 업체들이 해운이나 아니면 복합운송, 그 다음에 트러킹, 그 다음에 항공 쪽에 플랫폼 업체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하나 나타났던 게 이제 TI 리포트를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도 약간 이제 코로나 전 시점에서 49%의 화주가 온라인에서 사용을 해봤다. 한 18% 정도가 2023년도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리마크가 뭐냐면 그래도 이것이 확실히 마켓이 변화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2021년도 리포트를 보면 디지털 포워더 자체가 결국은 네트워크를 확대를 하면서 기존 전통적인 포워더, 오프라인 포워더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 결국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내용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물류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 디지털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하면 딱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운영자, 판매자, 구매자. 거기에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툴이 들어가 있고,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고, 참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단방향에서의 셀링을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모델보다는 훨씬 더 확대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자체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분화가 되어 있는 과정을 좀 한 장의 장표로 좀 설명을 드린 장표가 이 장표 부분입니다. 요거 자체가 뭐냐면 거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유냐 공유냐, 그 다음에 판매자가 에셋 베이스의 회사냐 아니면 포워더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이 뭐냐, 커미션 방식이냐, 마진 방식이냐, 서비스 차지 방식이냐, 아니면 무료냐. 그 다음에 기능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냐, 또 확장된 기능은 어떤 확장된 기능을 가지고 있냐, 또한 서비스 범위는 해운만 하냐, 항공만 하냐, 풀필먼트만 하냐, 아니면 내륙 운송만 하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거래 구조에 따른 부분이고요. 소유냐 공유냐, 거기에서 판매자가 해운기업이나 해운기업이냐 항공기업이냐 아니면 물류기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커미션이 몇 번 붙어서 거래가 되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구조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운영하는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화주가 실제 구매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어디서 수익을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무료 정보 서비스, 아니면 커미션과 마진, 아니면 추가적인 밸류 에디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냐, 이런 차이를 또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SDS 첼로, 다음에 이제 발표하실 분이 계신데, 첼로라든지 포스코플로우가 둘 다 플랫폼 서비스를 하겠습니다라고 나섰는데, 서비스 형태는 굉장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거, 앞장에서 거를 참조해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계신 화주기업 아니면 물류기업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플랫폼의 저 모델 중에서 독자 생존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되신 그런 형태들이 독자,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판매가 되고 거래가 많을수록 그 업체만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런 형태로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 물류 산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냐면 트레이드 오프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더 높은 마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더 많은 손실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판매가를 낮춰야 되는 저런 트레이드 오프 기능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시면 연결을 해주고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관리성 비용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커미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컬렉트 해야 되는 그런 형태, 또한 연결하는 과정 중에서 다단계 중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물류 산업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니즈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객들의 니즈는 대형과 소형이 동일한 고객의 니즈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소형 고객일수록 레이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기능, 그 다음에 CS적인 기능, 이런 단순한 일반적인 기능을 원하는 반면에 중형으로 갈수록 카고 비즈니스라든지 정보에 대한 니즈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형 고객으로 가면 사실은 데이터 소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부분,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하자는 쪽에 니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이렇게 되는데 모든 물류기업들이 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내가 최상단에 저기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그런 영역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커미션이나 마진을 가지고서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말 다 써 있습니다. 공유경제, 공유가치, 한계비용 제로화를 가지고서 표방하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사실 플랫폼이 가야 되는 근본적인 가치들 부분인데, 여태까지 많이 하셨던 그런 영역들은 뭐냐면 플랫폼의 요 영역들입니다. 중앙통제식 공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어비앤비나 이베이나 우버 같은 업체들 보면은 광고료, 그 다음에 서비스 차지, 아니면 커미션, 아니면 마진 등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가지면서 사실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오른쪽에 변화되고 있는 과정은 뭐냐면 신공유 경제라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는 슬래시나 오픈바자나 라주드 같은 경우는 일단 커미션이나 마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정보는 다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해주되 그러면 얘네들은 무료 서비스를 하냐? 그것은 아니고 얘네들은 별도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그쪽에서 창출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의 영역 자체가 지금은 또 한 번 진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밸류링크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독자 생존형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독자 생존형 모델하고 밸류링크의 모델은 거래 구조나 모델이나 기능이라든지 확장성 모델에서 완전히 다른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링크는 기본적으로 보면 상생형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밸류링크 플랫폼을 되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밸류링크가 IT 회사냐, 물류 회사냐, 그 다음에 정말 끝까지 무료화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밸류링크는 명확하게 왼쪽과 오른쪽에 1단계, 2단계를 명확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밸류링크가 플랫폼의 개발자, 운영자의 포지션에서 요것 자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게 1단계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역시도 하나의 플랫폼의 사용자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투 트랙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밸류링크의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러면 밸류링크가 가져가는 플랫폼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각 화주사들이 백업을 할 수 있는 캐리어, 그 다음에 물류업체, 트럭업체들을 가지고서 저렇게 복잡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복잡한 정산, 복잡한 실적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오른쪽의 형태로 바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원의 플랫폼 체제를 가져가서 화주들은 플랫폼에 접속하고 판매자들도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모델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을 무료라는 걸 통해서 무료와 공유라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국제물류에서 필요한 모든 트레이딩 기능을 넣어주면서 커미션하고 마진을 받지 않는 구조. 결국 판매자의 판매가가 구매자의 구매가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각종 기술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각 정보 자체를 만들어서 이건 역시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나 판매자들이 이 안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이 과정에서 밸류링크는 뉴트럴 포지션으로 판매자랑 구매자들이 건전하게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게 밸류링크의 플랫폼 모델입니다. 개별의 물류만이 아니라 전체 물류 자체를 여기서 다 트레이딩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8가지 트레이딩의 기능들을 올려놨고요. 화주가 직접 비교 건적하고 그 다음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를 쓰시는 분은 해상운송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운송, 복합운송, 그 다음에 트러킹 아니면 항공운송에 이르기까지 전체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부킹이 끝나고 나서 선적이 돼 가지고 운송이 되면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도착 예측 시간이라든지 중간에서 일레귤러가 발생하면 일레귤러에서 워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 자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받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오프라인의 지원 부분인데 저희는 별도의 물류 조직을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고객 서비스 아니면 컨설팅 기능까지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EDI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쪽 저희에서 트레이딩 됐던 것 아니면 저희 카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발생된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AI를 통해서 최적화 모델 그 다음에 선박 자신의 자산 관리의 리포트 자체를 자동 리포트로 만들어내서 선박이나
트럭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송 리포트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향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저기에서 뭐 정보의 보안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원장 관리 자체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서비스하는 영역이고, 이제 궁금해하셨던 그럼 밸류링크는 정말 뭘 가지고 돈 버는 거냐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표를 넣어놨고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밸류링크가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존적으로 화주가 자율거래나 직접 거래를 했을 때 무료로 되는 반면에 화주가 일부 물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물류 대행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커머스입니다. 물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로 포워딩 업체가 한 달에 이제 발생되는 부킹이 100건, 많아봤자 1000건 정도라고 하면 이커머스는 데일리당 10,000건, 5만 건, 10만 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사람이 매뉴얼리 다 견적을 체크를 하고 운송 오다를 만들어내고 운송 관리를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저희에 들어있는 파트너들을 이용을 해서 테리프를 만들어내고 운송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지온이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올해 더 나갔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개발을 고민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으신 반면에 사실은 IT적으로 투자를 하실 사실은 그 금액 자체는 굉장히 적으세요. 보통 저 정도를 하려면 최소한 연 단위로 1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반면에 이게 회수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지온투유라는 이 솔루션을 붙여서 그렇게 포워딩 업체라든지 물류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조사에서 물류를 관리하시는 업체들이 이 플랫폼을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지온투유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플랫폼 영역 자체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플랫폼 영역 외에 사스 서비스 영역이라고 해서 각종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업체들은 직접 운영을 하시지만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도 매뉴얼 관리하시는 데가 많아서 저희가 중소선사의 운영 시스템, 중소 물류기업들의 FMS나 TMS, WMS를 만들어서 아마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이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 플랫폼과 연결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플랫폼이라는 것에 통해 가지고 커미션이나 마진, 광고비를 받지 않고도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밸류링크의 플랫폼 영역입니다. 요게 저희가 AI 기반의 오토커테이션하고 매칭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이커머스 전용 물류 서비스인 ICF 서비스의 이지온 시스템 모델입니다. 화주가 어떤 많은 수량의 운송 오다 자체를 넘기더라도 저거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빅데이터랑 AI 기반으로 매칭 시스템을 가서 견적 자체를 만들어내고 견적에 대한 승인이 되면 운송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각자의 정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통합정산 그 다음에 통합 실적 관리를 자동적으로 리포트를 화주들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이지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쪽 화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만든 것이 저희의 ICF라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또 저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글로벌 해운물류 디지털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어서 GSDC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민간들끼리 시작을 했는데 일부 이제 공공기관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약 80개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빅데이터, 이 플랫폼, IoT, 그 다음에 RPA나 퀀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것까지도 같이 스타디를 하고 이거 역시도 데이터라든지 정보를 여기에 참여한 회원사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이거 역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는 추세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화주기업들과 물류기업들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정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주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플랫폼을 통해서 운임이나 선복, 파트너나 정보 자체를 이용을 하시는 그런 영역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됐고 기존에 있는 물류기업, 특히 여기 많이 계실 포워딩 기업이라든지 3PL 기업 같은 경우도 이것을 갖다가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있는 화주나 그 다음에 본인들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또한 이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정보 자체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전합니다. 뭐냐면 알지 못해가지고 안 가면 결국 그런 기업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첫째 장에서 치즈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저희 몫으로 있었던 그 치즈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잘 보고 이 치즈가 결국은 어디에서 왔을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이 치즈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저희가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생존하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